노유진의 정치 카페 138시간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의회 다수파의 독조를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 23일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김광진 의원이 시작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어가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8시간을 넘겼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없었으면 99.9% 날치기 통과됐을 것이 뻔한 테러봉지법. 새누리당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허를 찔린 표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창원 예.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빼앗긴 데라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리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창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또 김경수 후보가 있는 김해을에서도 그렇고 또 양산도 그렇고 이 경남 지역에서 동토 정치의 동토 시베리아처럼 여겨졌던 경남 지역에서 따뜻한 봄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질 수도 있다. 예. 저도 한쪽 캔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남 정치 르네상스. 예,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무너지면은 호남도 수도권도 아닌 영남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다. 예. 오늘 저 유시민 작가님은 저 양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이게 방송용입니까? 이거 끝나고 썰전 녹화하러 가야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그래요, 그 말이에요. 양복을 입고 화면에 등장해서 거의 연예인 다 되어 가던데. 마사지 중에 제일 효과 좋은 게 카메라 마사지라는 말이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시간씩 그렇게 열 몇 대의 카메라 마사지를 계속 받으니까 예. 뭐 예능인이 다 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 필리버스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이제 올라온 댓글들 보니까 이럴 때 유시민 작가님하고 저 노회찬 대표님이 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다음에 노 대표님 하시고 나는 뭐 할 일 없으니까. 예, 저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기 잘하시는 분 힘이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는데. 아니 우리 노 대표님 지금 바쁘셔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셔야 돼. 그래서 예. 우리 일부 땜빵을 오늘 또 모셨는데 예, 우리 바로 박원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땜빵 전문 박원석 같습니다. 한 10시간 하지 않았어요? 거의 9시간 29분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록을 깰 수도 있었는데 왜 안 깨셨어요? 좀 힘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앞에 기록 세운 사람 있는데 예. 계속 기록 깨자 그러면은 그 모양새도 좀 그렇고 아니 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또 깨버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멈추길 잘했어요. 제가 그렇지. 깼어도 아마 참. 정청래가 또 깼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때 더 감동받은 것은 그 박원석 의원이 이제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앞선 사람의 기록을 존중하면서 이게 물러선 거는 안 그랬으면은 그다음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끼죠. 다 부담을 느끼지. 다 이렇게 자기가 넘어서야 되는 걸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운동하시셨잖아요. 예, 예. 그 차이가 있나요? 편한가요?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운동화도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그 운동화가 10,000원짜리인데요. 그게 좀 좋은 거 신으셔야지. 선거 운동할 때 네.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데 들어갈 때 실내화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 구두 신고 들어가고 이러면 싫어하니까 그 용으로 지역 사무실 앞에 있는 신발 가게에서 샀어요. 10,000원입니다, 정말. 브랜드명이 미소지음. 그게 저가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운동화입니다. 미소지음. 아유.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게 10,000원짜리로 안 보여요. 시장 운동하구나.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신고 간 다음에 SNS에서 그거 얼마짜리냐, 어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수원 메탄동 신발 가게에서 산 미소지음입니다. 10,000원이고요. 이게 촘촘한 지역 관리를 또. 네. 시간이 흐르니까 발바닥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메탄동이 거기가 영통구인가 아직 분구 안 됐죠 거기. 분구돼서도 영통구입니다. 수원 정선거구고요. 메탄동은 원래 영통구입니다. 그렇구나. 또 하나 그렇죠. 그 오줌 마렵잖아요. 10시간 서 있으면. 근데 그 기저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기저귀를 저 차고 밖에 올라간다? 있는 저희 비서관이 그 디펜드라 그래서 요실금 방지용 팬티를 2개를 사왔어요. 용량 100ml짜리. 그래서 이걸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입으셨어요? 아니 제가 그날 양복이 너무 딱 맞는 양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거 입으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안 입고 대신에 이제 물을 좀 안 마시고 그 단상에서 하는 동안에도 입술만 적시는 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소변은 안 마려웠고 지금 그 필리버스터를 25분째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갔어. 대부분의 의원들도 화장실을 안 가셨어요. 가장 오래 한 정청래 의원 11시간 거의 40분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도 안 갔고
갈 수가 있어요? 아니 부의장이 사회 보실 때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3분 내로 다녀와라. 근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가면 안 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거든. 없습니다. 계속 토론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아마 말을 많이 하면 수분이 증발되나요? 그럼요. 땀이 나요. 그런 것 조금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그런 생물학적 그 의지를 못 느꼈습니다. 허리는 안 아픈가요? 허리 아프고요. 대단하죠. 다리하고 허리하고 네. 발바닥이 좀 아프고. 그게 김광진 의원이 첫 번째 하고 나서 5시간 한 40분 했잖아요. 네. 발바닥이 제일 아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구두 신고 해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네. 운동화도 그래서 운동화들로 하긴 이제 이거 압력이 다 지금 발바닥에 그 신발을 이제 오니까. 정말 좋은 거 신으면은 요즘 나오는 뭐 좋은 뭐 우레탄 이런 그 깔개 있고 그런 거 신으면 좀 괜찮은 그거 거예요. 그 신발 회사에서 그 필리버스터용으로 이렇게 따로 기능성 신발. 수요가 항상적이지 장사 않아서. 되는 건데 요때만 딱 팔면 예, 예.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안 팔려도 왜 자동차 회사에서 고급차 만들듯이 신발 회사에 필리버스터용 필리피스터 전용으로 만들어 전용으로 놓고 딱 필요할 때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지. 그런 거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갖춰야 될 것 같아. 의장실 구석에 필리버스터용 신발 전용 신발로 이렇게 해서 한 20켤레 갖다 놓고 사이즈별로 갖다 그렇게 신게. 되면 의자 달린 바지도 나온다. 야, 우리가 지금 뒤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끊고 오늘도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포함해서요. 1부와 2부 3시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재밌는 얘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치카페 92대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전쟁의 저자 심용환입니다. 베스트셀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 조지 레이코프를 아시나요? 그의 신작 이기는 프레임이 출간되었습니다. 진보는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 걸까요? 그리고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보 프레임의 핵심 개념과 비결을 이기는 프레임에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미래가 이 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 지식을 위한 시민 지침서 역사전쟁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오늘 타임라인 2016년 2월 29일 오후 4시, 3시 정도 지금 됐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도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국회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타임라인에서는 사실 뭐 어떤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어떤 공방전이나 무제한 토론과 관련된 여러 정황 또 시민들의 반응 이런 거에 앞서서 먼저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정치적 논쟁과 상황 변화의 기초가 이 법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래서요. 예. 잠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는 중요한 정치적 약속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요. 대타로 우리 그 정치 카페 상임 땜빵이신 황성민께서 아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필리버스터링 하지 마십시오. 네, 이번에 무제한 토론 참여하시면서 이 법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이 직권상정한 게 이게 맞나?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 아니었나? 이런 의문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테러방지법 법안에 대해서 이제 쭉 논쟁이 좀 있어 오다가 그 2월 23일 날 갑자기 직권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직권상정된 법안과 그 전에 이제 제출되어 있던 원안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직권 상정되어 있는 이 수정안이라고 하죠. 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수정안의 내용 가운데에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헌법에 비추어서 어떤 조항들이 소위 문제의 독소 조항인지, 그 이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담긴 채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예견되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죽자고 극한직업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밤새 토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따져볼까 해요. 예. 우선요,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이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돼요? 해당이 안 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일단 천재지변이거나 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 합의하는 경우, 네. 국회의장은 현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거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근데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일단 국회의장 이전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면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시스템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상황에 맞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군도 그러면 최고태세 경계령을 발동해야 되고 우리 군 장병들은 뭐 당연히 뭐 외출 외박 다 금지고 그 특히 이제 우리 뭐 작전 계획에 따라서 데프콘이라 그러나요? 네. 그것도 이제 등급이 확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 상황이 되면 다 비상근무를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아무런 예고도 아무런 정황도 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 국정원장을 만나고 난 다음 날 대통령이 이거는 국회법 85조 그 1항의 2호에 해당하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칼 슈미트라고 있잖아요. 그 법학자가 그런 독일의 얘기를 해요. 헌법학자. 예. 그 주권은 어디 있는가, 국가의 주권은 어디 있는가, 언제 비상사태인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럼 지금 대통령이 주권자예요? 국회의장 아닙니까? 아니, 누가 대통령이 그렇게 그러니까 말한 걸 받아들인 그렇죠. 거니까. 예. 예, 사실상 뭐 대통령이 말한 걸 받아들인 거고 국정원장이 와서 국회의장에게 어떤 상황을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회의장이 그거 공개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국회의원들을 직권상정이라는 상황으로 몰아붙이려면 공개하셔야죠. 뭐가 국가비상사태인지. 그러면 모두 다 공개하기 어려우면 국회에는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와서 국회의장에 그런 내용을 브리핑하고 갔으면 당연히 여야를 모두 설득하기 위해서 정보위라도 소집을 해서 그 국정원장에게 들은 그런 브리핑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정보위 소집도 안 됐거든요. 예. 사실은 이거는 명백히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이 직권상정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는 위법적인 직권상정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리 지금 새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정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의 직권상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죠. 그렇습니다. 그 예외 조항으로 첫 번째가 천재지변. 이게 천재지변 우리 지진 났나? 아니죠. 태풍 왔어요? 홍수도 안 났고. 홍수? 폭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번은 해당 사항 없는 거고 3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인데 이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합의 안 해줬잖아요. 네, 합의 안 그래서 3번도 했습니다. 해당 사항 없죠. 네. 남은 게 유일하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정의화 의장 말로는 이병호 국정원장한테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 이거를 듣고 비상사태로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원래 원안도 그렇고 수정안도 그렇고 보면 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게 입법 목적으로 맞습니다. 그 저 법안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는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 알카에다. 어. 지금 뭐 IS, 보코하람 이런 데들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입니다. 자, 근데 북한은 테러 단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유엔이 지정한 테러 지원 국가예요? 혹시? 지원국도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북한 등으로부터 근데 북한은 아니라면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혹시 IS가 테러한다는 정보? IS가 요즘
바빠가지고 우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텐데. 대한민국의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저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달에 대국민 담화, 지난 1월 달에,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 1월 달에 대국민 담화 할 때 현재 OECD 회원국가 중에서 또는 G20 회원국가 중에서 테러 방지법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맞아요? 진 교수 국제 무대에 좀 많이 다니시잖아, 비행기 타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 입법처죠. 거기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을 뿐 별도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국가 테러 대책위 회의가 있는데 예. 그거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 때 총리가 자기인지 모르고 있었던. 놀라운 반응 속도를 보이는데요. 네. 모른다고 하다가 총리라 그랬더니 총리입니다. 이렇게 0.3몇 초 걸리는 0.36초 걸려서 예, 그 장면이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 82년 이후에 이 테러에 대비해서 그 국가 테러 대책 회의를 두고 있고 의장은 총리고요. 웬만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이 위원으로 다 웬만한이 들어오게 아니고 거의 다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이 지침 아래 모이도록 돼 있습니다. 대책 회의에. 그리고 테러 대책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네. 훈령으로. 그 지침에 보면은 아주 상세한 내용들까지 그 테러 시에 어떻게 국가기관이 비상하게 움직이는가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의무 규정들이. 근데 우리가 테러 방지법을 논의하기 이전에 일단 82년부터 있어 왔던 이 국가 테러 대책 회의와 테러 대책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정부 내의 그 유기성이 실제로 유사시에 작동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게 맞는 순서인데. 그 점검하잖아요. 얼지 포커스 훈련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거 하는 건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리가 자기가 정작 의장인 총리가 자기가 이거의 의장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이제 해마다 보면 얼지 포커스 훈련 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왜 우리 그 북한 인민복 비슷한 우리 그 민방위복 같은 거 있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어디 관악산이 어디 있는 빵가 같은데 모여가지고 도상 훈련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은 안 하고 민간 쪽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정부 쪽에서 해야 될 것만 점검하는 게 그게 얼지 포커스 훈련이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새누리당이 네. 주장하는 거는 그 지침, 이 대테러 대책 지침이라는 거는 민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들만의 그 의무 규정을 담은 거기 때문에 그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테러 대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테러와 같은 유사시에 어떻게 움직일 거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그 수단과 어떤 장치들을 발동시킬 것이고 이런 거를 규정하는 게 현재의 테러 방지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우선돼야 될 것은 그 지침이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보완이 필요한 게 뭔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돼야 될 논의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ISIS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제 테러 방지법 없다는 것을 ISIS가 알아버렸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러 방지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법은 없지만 그 관련돼 있는 기구나 법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네. 우리 지금 통합방위법도 있고 또 비상대비 자원관리법도 있고 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은 보니까 국가 비상사태 생기면 민간의 자동차라든가 징발하고, 상동 자원을 예. 징발할 수 예. 있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와우. 그리고 우리 육해공군 그 3군은 물론이거니와 경찰 해경까지 테러 부대들이 다 있어요. 대테러 특공, 대테러 테러 부대가 아니고 특공대들. 대테러 특공. 예. 테러 부대가 아니고 테러 진압부대. 테러 큰일 날 뻔했다. 진압부대. 대테러 특공대들을 갖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테러 대책회의와 같은 그런 회의기구도 갖고 있고 네.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런 류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매우 촘촘한 대책기구와 안전망들과 제도적 수단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공중전화로 화나가지고 나 오늘 청와대 폭파시킬 거야. 폭파할 거야. 그게 잡혀요. 바로 잡히잖아.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CCTV, 위치 추적.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 방지법을 하겠다는 것은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촘촘한 그 안전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다. 예.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 대테러 특공대를 움직이는 게 경찰청장이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해외에서 아니 3군에 다 나가 있어요. 계시고.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을 보내서 한 설명을 듣고 국가 비상사태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회법에 의거해서 직권상정을 했으면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얘기 혹시 진 교수 들으셨어요? 그런 거 갖고 있다는 거? 아니요, 전혀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 친 거 말고는 아무런 그렇죠. 네. 책상 치고 보루로. 책상 친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 뭐, 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은 청년실험 방지법도 만들고 성장률 허락 방지법이라든지 이걸 진작 만들면 되지 않나요? 경제성장률 제고법.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지 짚어봤고 과연 현재 상황이 그에 적합한 상황인지 봤고 만약 적합한 상황이라면 정부의 다른 부처들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이거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정의화 의장이 작년 말만 해도 이건 뭐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지금 상황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정보가 달라졌지. 예? 정보가. 뭐가? 비공개로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어떤 모종의 정보를 전달했잖아. 예. 근데 지금 그 정보가 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또 정부에서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국민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런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국정원장은 국회의장에게 무슨 정보를 전달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 그게 궁금해. 네. 아니, 그 어떤 정보일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을 바꾼 거잖아. 청와대 말을 들은 거잖아. 그 이전에 상황 변화가 조금 있는 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광명성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국정원발 첩보로 대남 테러 역량을 총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 정찰 총국. 예, 이런 얘기들이 뭐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이 지금 대남 테러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정황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은 그 뒤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했다, 그리고 로켓 발사했다, 대남 테러 역량 결집하라는 이런 게 있었다.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정보잖아.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럼 과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아니 그 이병호 원장이 전달한 정보는 그게 아닐 거라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정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정황적인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연말까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서 반대할 때와 지금과 상황 변경이 일어난 거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이거밖에 없는데 국정원장이 와서 모종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안 알려져 있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도 알려줄 생각이 제가 없어요. 추측하기에 이 테러 방지법 법안에 그 단서가 있는 것 같아.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보면 위치 정보 요구권, 그러니까 그 위치 정보 사업자한테, 네. 그다음에 개인 정보 처리 사업자한테 민감 정보. 아니 민감 정보가 뭔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네. 그 개인 정보예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뭘 했는가.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갔고 어떤 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성생활은 어떠한지 이게 다 민감 정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혹시 우리 뭐 근거는 없지만 그런 테러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 민감 정보를 제공한 건 아닐까? 아니 하도 이게 직권상정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개인 비상사태 그렇지. 아니냐. 개인 비상사태. 개인 비상사태 알람을 켜주고 간 거 아닐까?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냥 의혹이에요. 네. 아무리 아무 말 안 하고 책상에 뭘 하나 두고 갔을 수도 있다. 네, 우리 사실 보시라고. 사실에 대한 우리가 아는 건 없어요. 그 근거 없어.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테러 정보가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정화라는 국회의장 개인 비상사태에 관한 정보는 아니었을까라는 믿거나 말거나. 뭐 과거의 국정원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국정원도 가능하죠. 예. 네, 뭐 상식적으로 일단 납득이 안 되는데 그나마 이걸 납득하려면 그렇지.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이 그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그렇지. 상황이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법안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보고 싶은데 이제 여당 새누리당에서 국회 마비 사태라고 주장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이나 종편 뭐 지식인들 뉴라이트 이런 쪽에서는 야당이 이 무제한 토론하는 것을 극한 투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맞는 건가? 이거 극한 투쟁이에요. 극한 투쟁 했어요? 극한 직업은 맞죠. 좀 극하긴 하죠. 9시간 동안 떠들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극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극한 거지.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야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테러 방지법과 관련 없는 내용, 미국은요 필리버스터 할 때 주제와 관련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테드 크루즈라고 공화당 상원 의원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가 있지 지금 않습니까? 2등 하고 예, 있는. 이 사람이 오바마 케어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거의 뭐 10몇 시간인가 20시간을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런 것도 동화책을? 가능한. 네. 샌더스는 그 부자 감세 끝나는 일몰로 끝나는 거 그거를 연장하는 그 공화당의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8시간 했는데 네. 그 책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이. 그 사람은 완전히 연설을 관계된 했죠. 내용만 예, 했다는 연설을 거죠. 했죠. 근데 많은 경우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는 가장 유행인 게 성경책 읽는 거, 아, 그래요? 동화책 읽는 거, 은혜롭네. 법전 읽는 거. 우리나라도 뭐 나와서 있잖아. 그 박정희 대통령 긴급 조치 선포할 때 제가 읽었습니다. 수정헌법 굉장히 길잖아요. 예. 뭐 그거 읽는 거 이런 건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무슨 극한 투쟁을 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이 현재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 106조에 그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죠.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조항이 신설된 게 2012년 5월 25일 본회의예요. 네. 5월 25일 본조 신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106조가 신설된 게 2012년 5월 25일이라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가 네.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전에 했던 새누리당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 본회의 소집해서 의결한 건데 이 간단히 우리가 짚어보면 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무조건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의장은 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고 무조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예, 국회법상 어떤 경우에 끝나요? 이게 끝나기 위해서는 이걸 종결을 할 수 있는 종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종결 신청도 재적의원 3분의 1이 해야 되는데 근데 종결의 요건은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서명해서 종결 신청을 하고 그다음 표결을 해서 5분의 60% 이상 찬성하면 종결되는 네, 거고 종결. 부결되면 또 계속 이어가는 계속하는 거예요. 겁니다. 예. 그전에는 이거는 부결이 중단이 되는 법이 없고요. 이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개시된 필리버스터는 종결 신청을 통해서 표결을 통한 종결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아니면 토론을 신청했던 의원이나 교섭단체가 철회하거나 이게 아니고서는 종결이 안 됩니다.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단 3월 10일까지는 네. 종결 안 되는 거예요. 단 그 회기가 끝나면 종결이 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그 안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해도 이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테러 방지법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뭐 1.1핵도 그 지금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못 고치겠다라고 한다면 이번 회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는 야당이 파이팅을 해서 막을 수는 있지만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그 소집된 임시국회의 첫 안건으로 이거를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극한 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독소 조항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국한 투쟁 아니에요. 국회법의 극한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투쟁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회 역사상 재헌의회 이후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본회의장이 가동된 예가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이고요. 주말까지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 건 처음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데 뭐 국회 마비 몇 시간째 국회가 잘도 돌아가고 이게 있는데 국회 안의 상황과 국회 밖의 그 피켓 시위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국회 안은 국회가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셔. 연중무휴야 무슨 편의점도 아닌데 이제는 좀 일을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러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만 국회 마비 몇 시간째라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놀고 있어요 지금. 거긴 놀고 있죠. 이러면 세비도 달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강물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흘려보냈지만 언젠가는 그 이야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골목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모든 강의 끝에 제가 학생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굳센 시작을 격려하는 신영복의 따뜻한 성찰.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신영복의 언약, 처음처럼. 도서출판 돌베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조항 하나 보는데, 원래 이 법안은 여러 개가 제출이 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철우 의원 등 24인이 사실 2월 22일 발의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고전에 있던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법명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이었는데, 이게 국회의원 의장이 직권상정할 때 새로 또 냈는데, 일단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서명해서 2월 22일 제출하고 23일 날 직권상정했어. 네. 이거를 네. 수정안이라고 그러죠. 네. 원안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건 수정안이고요. 근데 이 원안 중에는 뭐 저것도 있어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만 여하튼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아주 흉악했던 조항 몇 개는 없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군대 동원하는 거죠. 예. 그 군대 동원하는 게 원래 이병석 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계엄령이나 위수령 선포 없이도 군병력, 뭐 예비군 이런 걸 동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 통보하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요청한 때는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계엄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엄이죠. 근데 이걸 테러방지법에 뒀었는데, 이거는 뭐 바로 뭐 계엄이나 혹은 쿠데타 막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정안에서는 빠졌고요. 예. 그리고 그 이병석 의원안으로 발의됐던 그 2015년 2월 법안에 있던 그 조항 중에 국정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테러대책 상임위원회가 테러단체를 지정하고 해제할 권한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국정원 마음대로 여긴 테러단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이 수정안에는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라는 약간의 객관성을 띈 거, 이게 제일 눈에 띄는 달라졌죠. 이게 이제 한간에 알려지기를 그 전에 초기 단계에 원안이 나왔을 때 이제 반대 의견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민변이나 뭐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이제 머리에 올라 있던 게 군대를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단체나 다 테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정안 직권상정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거예요. 네. 그죠? 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짚어보죠. 테러 단체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만을 테러 단체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테러 단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소가 됐는데, 테러 또는 테러 위험 인물, 이게 다 2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진 교수 잘못해서 데모하러 나갔다가 테러를 하거나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법안 보셨어요? 아니요. 법안을 꼼꼼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수정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러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주,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이게 두 조항으로 돼.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 행위 유형이 있어요. 목적이 이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또는 뭐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안 해도 되는 의무 없는 일, 이거 웃기는 표현인데 안 해도 되는 일을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행위 유형으로는 살인, 상해, 그다음에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인질, 그다음에
폭발 이런 거 시설물에 대한 거 이런 건 여기 안 나와 있어 이상하게.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테러에 대한 규정, 이 테러 위험 인물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게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공중을 협박할 목적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다.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들 이상한 짓 하다 들켰을 때 자기들 그냥 그 안에 안 나오면서 감금당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결국 뭡니까? 국정원 소속이니까 국가단체고 원하지 않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그렇죠. 이 테러를 몰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큰 겁니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컨대 밀양 성전탑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시위가 좀 격렬해지면 이제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 사법 경찰도 오고. 그런데 막 서로 드잡이 하다가 여러 사람이 경찰관 하나 둘러쌌어. 그럼 테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걸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테러에 관한 정의를 갖는다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 이게 법률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원래 고전적인 학술적인 테러에 대한 규정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혹시? 제가 찾아본 데피니션 정의 중에 제일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거래요. 비정규적인 조직 또는 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국가기관이나 또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이게 테러래요. 이게 핵심은 비정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한은 테러 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엔이 공식 국가니까요. 유엔 회원국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정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은 될지 몰라도 테러 단체는 안 돼요. 비정규라야 돼요. 비정규. 그러면 국가는 어떤 짓을 해도 여기 해당이 안 되고 민간만이 여기 적용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북한 등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이라는데 북한이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요인을 암살하거나 이건 뭐예요? 교전 상황이죠. 테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시죠, 전시. 그러니까 이 북한은 우리 이 정전협정에 따라서 또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교전 당사국이잖아요. 현재 우리 한반도 상황은 정전협정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전쟁이 종전이 된 게 아니고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60몇 년째. 그래서 북한이 하는 군사적 행동 있잖아요. 이거는 테러 방지법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테러 방지법은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라는 거 이 정의에 따르면 맞습니다. 맞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도발, 군사적 도발,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은 군사적 대응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그렇죠. 문제지 이거를 테러 방지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에 대한 아니 북한이 예를 들어서 그 휴전선 부근에서 총을 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간이 다쳤다. 민간인이 말로 사망했다. 라면은 그거는 군사적인 어떤 우리 저 대응 체제를 하잖아요. 가지고. 우리가 연평도 포격, 그렇죠. 천안함 사건 예. 등등 해서 이거는 군사적으로 몇 배 대응을 하거나 NLL 침범 이런 거요. 지금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잖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테러 방지법의 제정 이유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제시하는 거다. 진 교수 잘 아시잖아요.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다만 남북 대치 상황이 오래 진행이 되니까 민간에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을 돕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잖아요. 예,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북한이 문제라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 찬양, 고무, 동조, 잠입, 탈출, 편의 제공 다 있잖아. 간첩죄까지. 그리고 현행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테러 대응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굳이 아니어도 국가보안법을 가지고서도 북으로부터의 그런 일종의 그 테러에 준하는 도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 북한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군사행동으로
그다음에 통합방위법 등등의 내부 동원 시스템으로 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돕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으로 이게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법체계 아니에요? 이거? 과도하게 완벽하죠. 근데 여기다 테러방지법을 또 얻는다는 거야. 유엔에서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명칭이 테러방지법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속사를 뜯어보면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부해 보겠지만은 자국민에 대한 감시법입니다. 그럼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이걸 왜 하냐고. 국가보안법에서 미처 규정하고 있지 못한 내용들을 모아서 없는데? 과도하게 국정원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의 입장에서 보기에 국정원의 입장에서. 보기에 공백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담아서 테러 방지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테러 빙자법입니다. 이거. 테러 빙자법. 네. 이제 테러 단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원안에 있던 문제를 교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교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러 규정을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 지금 현행법으로 치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라든가 이런 걸로 일반 형법으로 다 대응할 수 있는 거를 테러로 이렇게 처벌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테러 위험 인물 2조 3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제일 문제는 테러 행위가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테러 위험 인물이 제일 문제인데 2조 3항에 테러 위험 인물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이거는 뭐 여지가 없죠. 보코하람이나 ISIS의 조직원이라면 당연히 테러 위험 인물이죠. 네. 테러 단체의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이거 ISIS에 기부하면 문제되죠. 그다음에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또는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게 테러 위험 인물이에요. 아니 근데 의심할 상당한 이유는 뭐야? 국정원이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규정이 없어요. 어떤 것이 의심할 상당한 그러니까 이 법 전체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규정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면 다 우리나라에는 테러 단체가 없거든. 네. 테러 단체 조직원도 없거든.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테러 단체 해외에 있는 테러 단체 유엔이 정한 테러 단체와 혹시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외국인 이 한 50명 된대요. 믿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였거나라면 증거가 필요한데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꼭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치, 의심하는데 뭐. 의심하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 조문을 보면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기타도 돼 있어요. 문제야. 기타가 문제입니다.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과연 뭐냐. 그게 어떤 류의 행위가 그거냐. 라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모호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요 기타라는 말이 문제가 됐었죠. 네, 게다가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상당한. 근데 테러 위험 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죠. 이 법에. 그러면 그건 결국 시행령으로 가는 거지. 결국 국정원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시행규칙, 시행령으로 가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테러 인물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규정을 해놓고서 근데 그걸 정작 지정하는 절차 또는 해제하는 절차 없어. 이건 없다.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법입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 진 교수가 어느 날 뭐 하여튼 무슨 집회에 나갔다가 뭐 화딱 지나서 짱돌을 하나 들었어. 그래갖고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없죠. 국정원이 해제해 주기 전까지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 전에 내가 지정됐는지 안 된지도 몰라. 모르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수색이 들어오거나 감청이 들어오거나 통장 혹은 체포가 되거나 가가지고 너 테러범이지 이렇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 직접 압수수색을 당하면 알 수 있을 거라. 근데 이메일을 들여다보거나 이제 뒤에 나와요 전부 다. 그 위치 정보를 다 추적당해도 내가 모르는 거야. 지금 영장을 받아서 계좌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6개월 후에 통보가 오잖아. 예, 그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 어느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해보셨군요. 예, 경찰하고 검찰. 왜? 아니 몰라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6개월 기간이 있는데 딱 6개월 되기 이틀 전인가 맞아요. 그때 통보가 하루 전에 오더라고요. 와, 하루 전에. 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상당히 있는 이미 있는 자였구만. 거야. 이미 있는 의심할 거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미 있는 거야.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러 위험 인물로 정하는 기준이 없고 그냥 국정원에서 의심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냥 정할 수 있고요. 본인은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오해를 풀 방법도 없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이 갈 수 있는지는 뒤에 볼게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자, 무시무시한 그래서 짱돌 하나 감시를 당할 수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짱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일단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네.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이 벌어지는가? 법안 구조에 보면요.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이런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정보 여기서는 아까 이제 민감정보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의 무슨 사상, 신념, 종교, 성생활 그다음에 신체 건강정보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게다가 위치정보 이게 이제 뭐 우리 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위치 추적이 되고 하니까 이거를 다 구조. 예, 사업자로 하여금 아니 구조가 이제 이게 추적조사권이에요. 추적조사권. 그렇죠. 국정원은 자기들이 테러 위험 인물로 딱 지정을 하면 이 사람을 추적 관리해야 돼. 그래서 이 지금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얘네들을 잘 추적하고 관리하는 게 대테러 활동이잖아. 그렇죠. 예. 이제 대테러 활동이라는 용어는 이런 자들에 대한 테러 예방 업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추적하는 게 다 대테러 활동이에요. 대테러 활동에는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잖아. 그죠? 추적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것도 이제 국정원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 센터를 만들도록 해놓고 센터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조사권 추적권을 국정원에 두면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둔다는 규정을 없앴지만 형식은 국무총리 산하에 둬놓고 실제는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구조의 추적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네. 근데 테러 방지법에 그걸 규정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등등 금융정보보호법이라는 건 다른 법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부칙에다가 또 골 때려요. 테러 방지법 부칙에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률들의 조항을 개정하도록 부칙에 넣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딴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법을 안 고치고 테러방지법 부칙에다가 그 법을 고치도록 해놨고 테러방지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우선해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몇 개 있죠. 그죠? 부칙 2조. 지금 직권상정되어 있는 수정안 부칙 2조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7조를 일부 개정하도록 해놨어요. 맞습니다. 예, 통신비밀보호법 7조의 법문 중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는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의 또 규정은 누가 해? 아니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은 원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처 감청인데 이거는 하더라도 영장이 필요하죠. 법원 영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대통령의 서면 승인만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7조 1항이에요. 7조 2항에다가 추가해서 이 경우 말고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부칙 제2조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조항이에요. 재밌죠?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사실 이 통비법 7조 1항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이게 위헌성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됐던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에 그 상당한 위협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됐을 경우에만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비법을 개정해야 된다. 통비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거론됐던 건데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걸 갖다 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독소 조항이 악용될 소지를 더 넓혀놓은 더 겁니다. 확대시키는 거지. 테러 방지법은. 이 지금 테러 방지법의 규정을 보면 첫 번째 아까 테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그랬잖아요. 테러가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 위험 인물도 되게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대테러 활동 있잖아요. 이것도 범위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건 테러야 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 테러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이 테러 위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하고 하는 대테러 활동. 이 대테러 활동은 이제 지금 직권 상정된 수정안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래요. 규정이 테러 위험 인물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 위험 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 및 테러 수단의 안전 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 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 위협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재반 활동.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테러 센터가 하는 활동이 다 대테러 활동이에요. 이걸 위해서라면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을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끝내주죠. 결국엔 이게 이제 법원의 영장주의를 무력화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을 무제한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이런 그 악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그 7조만 하더라도 수사가 아니고 단순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거예요. 수사가 아니고. 근데 이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받는다는 거 하는데 이게 이제 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상의 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 통계를 갖고 나와봤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에 그렇게 영장이 신청됐을 때 기각된 기각률이 얼마라고 거의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거의. 딱 3건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일부 기각 1건, 2011년에 일부 기각 1건, 기각 1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한 건도 없어. 제로입니다. 기각률이. 그냥 통과야. 통과하면. 네. 그래서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밤중이 됐든 뭐 업무 시간이 됐든 그 내용은 비밀이래.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이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했다고 감청 신청을 하는데 내용은 어떤 없어. 판사가 내용도 없는데 그거를 미주알 고주알 따져가지고 이거 안 돼.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그거 없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넣으려면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도. 무슨 사건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근데 이거는 아무 사건이 없어도 그 테러 위험 인물을 관리하는 대테러 활동의 필요 때문에 그냥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야 100% 다 승인해 주죠, 이거를. 그럼 결국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고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은 여기서 완전히 실종되는 겁니다. 영장 없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국민들의 사생활을 국정원이 단지 테러 용의자 내지는 테러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 일반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그 통신 감청, 사생활 침해 이걸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휴대폰이며 이메일이며 카톡이며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해당됩니다. 그 제레미 벤담이 얘기한 그 파놉티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사실상 파놉티콘이고 그냥 중앙에 권력자가 모든 저 구석까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감옥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야, 이게 재밌죠. 무섭네. 예. 우리 헌법 몇 조야 그게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거요. 제가 지금 헌법책을 요새 가지고 다니는데, 예, 우리 헌법 11조부터 37조까지가 기본권에 대한 10조부터 37조까지가 기본권 조항인데요. 여기 보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딱 못 박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당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 조항도 완전 무력화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정보예요. 이 통신정보. 두 번째는 아까 대테러 활동에는 돈 문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테러 자금. 금융정보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부칙에 있죠. 네. 부칙에 보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법률을 개정하라고 이 법에 부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법도 있어요. 이게 특별법이니까 뭐 형식 논리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보 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짚어봤듯이 테러나 테러 위험 인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이런 요청을 받으면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또 아무런 그 판단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테러 위험 인물이야. 그리고 이게 테러 위험한 상황이야. 라는 걸 이유로 그 개인의 금융정보를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작동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영장 털린 다음에 털렸다는 사실 자체는 통보 받았잖아요. 이건 통보도 못 받겠죠. 통보도 못 받아. 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라는 건 이제 특정 금융거래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에 대한 규정이 또 다 있어요. 법하고 시행령에. 근데 이게 이제 현금 거래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데 결국은 통장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 이 조항, 부칙 조항이 그 개인정보에는 사생활과 관련된 통신정보도 있고 금융정보도 있고 위치정보도 있고 민감정보도 있고 여러 종류의 개인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들여다보려면 그런 여러 종류의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통신정보를 마음대로 감청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 특정조항을 개정해야 되고 이 금융정보도 역시 금융감독 그 업무와 테러 위험에 대한 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로 바꿔주고 또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도 정보를 주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이 금융정보보호법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법을 안 고치고 이 법 부칙에 넣어서 넣은 거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넣은 거예요.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지금 국정원만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다 제공을 받는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냐. 다른 기관들이 제공받는 건 맞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검찰도 데도. 받고 네. 경찰도 받고 국세청도 받고 다 받아요. 근데 이 금융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를 보면 기관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거나 포괄적으로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테러방지법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줘야 되는 겁니다. 다 줘야지. 달라 그러면. 달라 하는 거. 그리고 왜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못 들여다보도록 해놨냐. 이게 개인의 금융정보 같은 정보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개입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CIA도 자국민의 금융정보를 못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FBI나 혹은 다른 기관들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FBI는 수사기관이지 범죄 않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니까. 미국 FIU에 신청을 해서 FIU가 FBI에 줘가지고 개인 금융정보를 범죄 발생의 경우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원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CIA는 절대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다만 CIA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 있는 테러 용의자의 금융정보를 그 나라의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서 자국의 금융정보 분석원이 받고 그거를 CIA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새누리당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CIA도 보는 우리나라 그 금융정보를 우리 국민 금융정보를 왜 우리는 못 보게 하냐 국정원은. 정말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CIA가 뭐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개입할 일은 없을 국가정보원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아무 개인정보나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우리 법체계인데 대테러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도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국정원이 모든 국민의 금융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지금 요구하는 거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요. 수정안 구조에 보면 위치정보하고 민감정보 네. 요구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저기 계속 나오는데 그 무제한 토론 때 보면 이 구조 문제가. 예. 네. 근데 다 듣지를 않으니까 좀 생활하려다 보면 띄엄띄엄만 들으니까 그것도 언론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도해 주지도 않잖아요. 예. 뭐 몇 시간 했냐 무슨 미친 체력이라는 둥 무슨 기저귀를 했냐냐 안 했냐는 둥 이런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나 내놓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수정한 구조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문제를 제일 얘기 잘한 사람은 김용익 의원이 제일 정확하게 얘기했죠. 예. 그죠? 그게 이제 구조 사망인데요. 이게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이거는 개인정보라는 거는 함부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특정할 수 하는데 필요한 정보요. 네. 민감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위치 정보를
이 개인정보 처리자와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뭐냐. 이거는 디지털화된 사실상의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요. 그중에도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라는 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개인의 사상, 신념, 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 경력 자료 이런 게 이제 민감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여기에는 민간도 포함됩니다. 기업도 다 들어가요. 네, 기업도 다 들어갑니다. 병원까지 다 포함돼요. 그 2014년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행자부에서 펴낸 그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가 356만 8,600개입니다. 이게 다 국정원이 달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집적하는 모든 사업자예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쇼핑몰 내가 병원에 가거나 가거나 뭐 쇼핑몰로 가거나 어딜 가거나 하여튼 내 그렇습니다. 정보가 입력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진 교수님 강의 있는데 학교 안 나왔다. 네. 이거 학교에 기록돼 있으면은 그쪽에 들어가면 줘야 됩니다. 강의 난 나가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는 거니까 일단 위치정보 이런 겁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라든가 뭐 지문이란 거 다 생체정보 포함해가지고 이 얘기는 CCTV를 다 본다는 뜻이에요. 어디 있는 CCTV든 네. 가정에 있는 CCTV까지 다 볼 수 있는 건 무조건. 그럼 두 번째는 그 위치정보 사업자는 이제 그 휴대폰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통신사업자들이죠 예, 주로. 통신사업자들이고 GPS, 또는 와이파이. GPS, 예. 와이파이 등등의 통신사업자니까 그 KT라든가 SK텔레콤, LG텔레콤 이런 데에다가 이 테러 위험 인물로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이 현재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걸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감 정보는 아까 박원순 의원 얘기했지만 사상, 신념 이 정보가 어디 담겨 있지? 당원명부 같은 데 담겨 있겠죠.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탈퇴 여기 제출한 서류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 이거는 인터넷 댓글 단 거 다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 진료 기록 다 볼 수 있고요. 성생활에 관한 정보 이 뭐야 이거는? 글쎄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애인이 있나 없나? 애인이 있나 없나 혹은 애인들 밤에 몇 번 하나? 네, 일주일에? 애인들을 다 추적해야 되나 이거. 하여튼 이런 정보 주체의 사생활과 관련된 예민한 정보들이에요. 이거는 법문에 그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들이고요.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또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이거를 다 보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그거 좀 보이고 싶으세요? 성생활에 관한 거? 이게 구조 사항도 문제인데요. 구조 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어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추적 있습니다. 조사권. 예. 근데 그 국정원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에 제한 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 허가 뭐 이런 요건도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법이. 그리고 대테러 조사라는 것은 뭐 어떤 행위들이 포함되냐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진술 요구, 기타 추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행 이런 것까지 다 진술 포함되는 요구는 좋아. 그럼 내 알게 되잖아, 최소한. 예. 아, 모르게 하는 게 진짜 무섭지. 그렇죠. 차라리 진술을 요구해주면, 아, 내가 국정원에 테러 위험 인물로 분류가 됐구나. 이래서 조심하면 되지. 진술 요구는 아마 최종 단계에서 하겠죠. 자백을 받아내는. 아, 그래야 애인 만나러 갈 때도 조심을 안 해도 초기부터 되잖아. 진술 요구를 하겠습니까? 다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이게 증거가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혹시 국회의장한테에게 전달한 정보가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테러 위험 인물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을 했어. 그렇지. 내가 모르잖아요. 간첩도 모르고 접촉을 했어. 모르고 접촉한 건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불거짓죄에도 해당이 안 돼요. 테러 위험 인물하고 모르는 사이에 접촉했는데 사생활이 다 털려.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개인은 최종적으로 처벌은 안 받더라도 이 개인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국정원이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처벌거리를 또 찾아낼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탁탁 터는 거지. 네. 자, 이제 이런 우려들 이제 다 다뤘어. 이거야, 이거. 더 없어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국정원이 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테러 위험 인물로 딱 지정을 할 수 있어. 그 사람의 밑구녕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조사할 수 있어요.
미행해도 합법이야. 그죠? 네. 감청, 이메일 열람, 카톡 검열, 계좌 뒤지고, 자동차에 있는 하이패스가 아니고 뭐냐, 내비게이션 정보, 신용카드 정보, 휴대폰 위치 정보 싹 다 가져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기록, 내가 어딘가 가입했던 단체에 대한 가입서, 그 활동 경력 싹 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정원에서 우리도 그런 문제를 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책을 세워놨잖아. 수정안 7조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무려 한 명을 두도록 센터 전체. 야, 이 국정원의 인권의식 어때요? 그 참 제일 어이가 없는 조항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그거 국정원법 위반이잖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서슴없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적 수단으로도 못 막았습니다. 국회도 못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잖아요. 국정원을 관할 감독하는. 근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이 하고 있는 업무의 100분의 1도 몰라요. 네. 모든 자료도 비공개고 그리고 거기는 직원도 비공개야. 자료 없이 회의합니다. 직원 숫자도 비공개고 예산도 세부 항목은 비공개고 이런 상황에서 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인권보호관 한 명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여기 인권보호관 이런 상황이에요. 하면 평소에 자기들 말 잘 들어주던 사람 실업자 하나. 이것도 임명 절차도 법에 안 나와 있어요. 다 대통령령으로 유보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극우 매체에서 막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하나 데려다가 월급 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참 친절하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조항들은 사실상 빼야 되는 조항들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타협을 하려면 여야 간의 대안이 뭐냐 하면 이 테러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 테러에 대한 규정은 테러 단체가 하는 활동으로 규정을 해야죠. 테러 위험 인물은 이 테러 단체의 활동과 명백히 관계 있는 자로 정해야죠. 그다음에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야 되고 최소화시켜야 되고, 지정하는 경우에도 각종 정보를 취득할 때 절차를 지키도록 해야 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외부의 시선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야 이게 테러 방지법이지. 이거는 사실 옛날에 막걸리 방공법을 부활시키는 거 아닌가?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국문학에서 얘기하잖아요. 문학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국정원한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주는 거고. 국정원이 사실상 이제 현대판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죠. 예. 그 알베르티 가문의 그 문장이 뭐냐면 눈인데, 사람의 눈인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어느 나라 가문이에요? 이탈리아. 예. 그래서 어디든지 날아다니면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눈만이 아니라 이제 귀까지. 귀에다 날개에 달아가지고 눈과 귀로 세상의 모든 걸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실상의 신으로 만드는 조항이네요.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서저항 제거와 관련해서 야당이 수정을 요구하니까 그거 빼면 이 법의 입법 필요성이 없다.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집어넣고서 지금 말한 대로 국정원을 그 민주주의의 적으로 신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진 법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빼면 사실은 이 법의 필요성이 없지. 이름만 남아요. 이름만. 그건 난 반대 안 해.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그거 빼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면 빼고 하자.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IS를 생각하면.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면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지금 다른 수단을 가지고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인데. 굳이 하겠다면. 굳이 하겠다면. 근데 이것 빼면 못 하겠다. 그건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법이 진짜 목적, 이 법의 진짜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언상거죠. 진짜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구집권이 그래봤자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국민 5천만 중에 극소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극소수일 수 있는데요. 그 소수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이 미치는 정치사회적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 법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 거죠.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숨도 못 쉬게 살게 만들겠다는 테러 거죠. 분자로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다 보고 있어. 그거죠. 라는 시그널을 줘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 네가 하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들여다볼 수 있어. 근데 일반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야. 그럼 누굴 들여다보겠어요? 뻔하지. 반대하는 사람들. 네.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 그러면 내가 여기 정치인들. 나서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저 법에 당하지만 저 법이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내면적 자기검열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위축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실제 이 법으로 처벌할 사람은 극소수인데 이 법으로 해를 가할 사람은 소수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존재로 인해서 전지전능한 국정원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한 채 개처럼 살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침묵하는 다수를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침묵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대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지. 의원들이든 시민단체든 무슨 적이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대신해서 막 발언해주는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적용을 받겠지. 근데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결국 자기들의 발언권 그걸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그 새누리당에서 동원하는 논리가 또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최초에 제안된 게 김대중 정부 때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원이 중심이 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저러는 거는 발목 잡기다. 이거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너무 사실은 이 단세포적인 사고를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법을 제안했을 때 정부 내에서 누가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어요. 국가인권위에서 반대 성명 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서를 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을 때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던 신기남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필요 없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반대했어요. 당시에 정부 여당은 적어도 정부 여당 내에서 이런 어떤 잘못된 제도에 대한 견제와 이 균형에 그런 원리가 작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라니까는 이건 무슨 뭐 버튼 누르면 움직이는 로봇처럼 하고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똑같아.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혹시 여기 민감정보,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거를 국정원이 이미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정원이 여당 의원들 사찰했지 않습니까? 네. 정두원 의원, 그다음에 누굽니까? 또 누구? 정태근 의원, 부인들까지 사찰. 남경필 의원 부인 뭐 이렇게 사찰했지 않습니까? 나는 추측하기에 국정원은 이미 상당 정도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여당 정치인들까지도 잘 말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봐요. 근거는 없지만 믿거나 말거나. 솔직히 이번에 그 분열 사태 났을 때 쟤들 저 사람들 왜 저러나라고 했을 때 그 생각 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야당에서 막 난동 부리는 사람은 재판에 살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상이 좀 됐는데 사실 예상대로 흘러가니까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 자, 지금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수정한 그대로 이대로 가다 보면 어차피 3월 10일 날 임시국회 끝나고 다음 정기국회 열리면 통과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이 법이 갖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리고 국민들이 이 법의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이걸 갖다가 먼저 접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45일 이후에 선거입니다. 선거법 급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원래 선거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건데 여기에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설사 45일 이후로 예정된 선거가 일정대로 진행되는데 다소간의 차질이 있더라도 근데 차질 없습니다. 차질 없고요. 3월 10일까지 설사 안 된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 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독소조항 제거를 요구하는 그런 대응을 야당은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당장 한 번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넘어서서 수십 년간 앞으로 어쩌면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와 인권을 축소시키는 이런 심각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법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치 카페가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극한 직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밤새 발언하고 무제한 토론을 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본다면 오랜만에 정말 야당이 야당 값을 하는 거 아닌가? 야당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적어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닐진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진데 저렇게까지 밤새 가면서 저걸 한다는 거는 10시간씩 9시간씩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는 뭔가 절박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팟캐스트로서 이 테러 방지법 현재 직권 상정되어 있는 수정안 독소 조항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의원들의 발언 감상하시고 향후에 전개되는 정치 일정 또 여야 정치권의 공방전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데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타임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